엄마가 아프신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2번의 암수술과 항암 치료를 무사히 끝냈지만 오랜 지병의 합병증과 폐혈증이 겹치면서 결국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도 의식 없는 엄마를 하염없이 보다 나올 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슴만 쳤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엄마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혹여 엄마가 걱정하실까 웃는 얼굴로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겠어? 우리 석진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엄마 지킬 거니까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일어나기만 해. 엄마가 미안해. 또 그 소리. 힘들어. 아무 말 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그날 저에게 유언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한 여자가 찾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엄마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꼭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엄마가 못 살면... 엄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만약이라는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없어. 엄마가 없다는 만약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마음을 알면서도 그 지옥 같은 마지막 말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만약 엄마가 그때까지 살지 못하면 엄마를 찾아올 그 여자의 말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여자의 말을 꼭 들으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부터 흘리는 저를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엄마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엄마는 제 모습을 오래오래 눈 속에 담으셨어요. 엄마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사망을 알려주시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많이 울었고 곱게 수의를 입으신 우리 엄마 마지막 모습이 너무 고와서 장지로 향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례식 첫날에는 정신없이 보냈지만 둘째 날엔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연락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장례식이라도 오라는 말이냐? 네 엄마하고 내가 왜 이혼을 했는데 벌써 잊었냐? 이 뻔뻔한 자식 같으니. 네 엄마도 나오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버지의 차갑고 모진 소리에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유가 저 때문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효자였어요. 그래도 한때는 부부의 연으로 살았으니 엄마 가시는 마지막 길 아버지가 배웅해 주셨으면 했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저에 대해 원망이 깊으신 듯 했습니다. 쓸쓸히 엄마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에 오니까 새삼 엄마가 없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무리 안 우려고 해도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서 울다 지쳐 잠이 들고 다시 깨어나면 또 울다 잠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핸드폰이었어요. 잠결에 받았는데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강희 씨 핸드폰 아닌가요? 문득 엄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엄마가 죽고 난 뒤 한 여자가 찾아온다면
무조건 그 여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가요? 도대체 누구길래 엄마는 그런 말을 마지막까지 유언으로 당부했는지.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묘하게 떨리고 긴장이 됐습니다. 조금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여기 또 언젠가 엄마와 함께 왔던 기억이 났어요. 엄마는 몸이 차가워서 늘 따뜻한 홍차를 즐겨 드셨습니다. 홍차도 카페인이 있다고 하자 나중에는 레몬차나 유자차를 드셨죠. 엄마는 제 곁에 없는데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심란해졌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눈앞이 흐려지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최석진 씨 되십니까? 여자를 쳐다본 순간 전 깜짝 놀랐고 숨이 멎는 듯 했고 그리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사회 유명인사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성공 스토리를 풀어놓겠죠.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 처음 어떻게 연예인이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학창시절 얘기? 그럼 저처럼 고아들은 어떻게 버려졌는지, 왜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말해야 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했습니다. 전 한참 고민했어요. 저를 소개한다는 것이 저의 어디서부터를 소개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전 솔직하고 담담하게 썼습니다. 전 입양하였습니다. 소개서의 첫 문장은 그랬어요.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도 친부모님에 대해 잘 알고 계셨던 양어머니에게 늘 들어서 전 마치 친부모님 손에 자랐다고 착각할 정도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양어머니의 배려였고 전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했던 진심이었습니다. 친부모님은 새로 이사갈 집을 보고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일을 하셨고 드디어 집을 장만하셨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햇빛 잘 드는 집에서 햇살처럼 눈부시고 찬란하게 잘 키워보자고 약속하시며 저의 태명은 햇살로 지으셨대요. 집을 보러 간 곳은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완공된 곳도 있었고 아직 짓는 곳도 있었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라 제대로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아 불편했고 여전히 트럭들이 자재들을 싣고 위험하게 질주했지만 그래도 친부모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뿌듯함을 안고 집을 둘러본 뒤 막 큰 도로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급하게 나오던 트럭이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한 채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서 있던 친부모님 차를 그대로 밀어버렸대요. 너무 끔찍해서 경찰들도 구급대원들도 손이 다 떨릴 정도였다는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만삭의 배를 꼭 안고 버티고 있었답니다. 구급대원들은 어머니의 숨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은 서둘러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끝내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대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그때 친어머니는 간호사셨는데 마침 그 병원이 어머니가 일하던 곳이었고 양어머니는 절친이자 동료 간호사였습니다. 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는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만삭의 아내가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켰다는 사실에 다들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 두 분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형제도 없어서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동료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장례식장을 지켰지만 다들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을 했대요. 양어머니는 뜻하지 않은 절친의 죽음과 남겨진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답니다. 전 한동안 신생아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망했기 때문에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병원이 임시로 맡기로 했죠.
양어머니는 신생아실 담당이 아니었지만 매일 찾아와서 저를 안아주시고 분유를 타서 먹여주시며 이 어린 것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절 거두어줄 마땅한 친척이 없는 상태라 결국 시설로 보내지게 되었어요. 양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부디 좋은 곳에 입양 가기를 바라며 저를 배웅했답니다. 그때 양어머니도 결혼해서 3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설령 양어머니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를 입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설에 보내진 저는 적당한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3살 때 어느 고아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까지도 전 기억이 없어요. 양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랬구나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양어머니는 간간히 제 소식을 듣고 있었답니다. 제가 시설에 있을 때는 조용히 후원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자기 자식도 기르기 힘든데 아무리 절친이라고 한들 남의 자식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양어머니는 다른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마침 그곳에서 결연을 맺은 고아원이 바로 제가 있는 곳이었답니다.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다시 저를 보게 된 양어머니는 8살이 된 저를 끌어안고 많이 우셨어요. 전 그 기억만큼은 선명합니다. 웬 간호사 아줌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그 장면은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양어머니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의료봉사를 오셨고 오실 때마다 각별히 저를 챙기셨습니다. 물론 오지 않으실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 옷이나 먹을 것을 붙여주시곤 했어요. 그럼 전 꼭 양어머니께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줌마, 저 석진이에요. 안녕하셨어요. 그래. 우리 석진이도 밥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아줌마 덕분이에요. 오늘 보내주신 옷도 너무 마음에 들고 동화책도 정말 제가 읽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휴, 우리 석진이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뭐 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줌마가 보내줄게. 그리고 석진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아줌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알겠지? 그래도 돼요? 당연히 되지. 전 양어머니가 친부모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반 친구들이 고아라고 심하게 놀렸거든요. 제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참 억울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 말씀드려봤자 그냥 참고 넘기라고 하실 게 뻔해서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양어머니가 언제든 말하라고 해서 전 전화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까 너무 속도 시원하고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생각나서 그런지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양어머니는 실컷 울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면 병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양어머니가 병원에 휴가까지 내고는 오셨어요. 고생하고 지적으로 차려입은 양어머니의 모습에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 그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들 가운데 양어머니가 제일 키도 크고 예뻤어요. 그 뒤로는 학교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양어머니께서 항상 와주셨습니다. 아줌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석진아, 학교에선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엄마라고 해. 석진이 엄마로 온 건데. 그리고 엄마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마. 알겠지? 전 울컥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믿고 의지할 사람 없는 고아에게 양어머니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고
어느 순간 제가 살아가는 기쁨이자 이유가 되었어요. 전 양어머니가 친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양어머니가 날 입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어요. 양어머니에겐 저보다 3살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양어머니 집에 초대되어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대개 그럴 때는 제 생일이었는데 양어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3살 많은 형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땐 제가 입양되기 전이기도 했지만 늘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이셔서 좀 제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다정다감하신 편이라면 형은 고작 저보다 3살 많은데도 참 신중하고 생각이 깊다고 느껴졌어요. 양어머니 집에 갔다가 고원으로 돌아갈 때가 제일 싫고 힘들었습니다. 주로 밤에 버스를 타고 혼자 돌아왔는데 저 수많은 집들 중에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가족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처량해서 버스에서 내려 고아원으로 가는 길에 한참 서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친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고는 부모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양어머니 집에 가서 케이크도 자르고 미역국도 먹고 그랬는데 그날은 백화점에 가서 생일 선물로 옷과 신발을 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옷도 몇 벌씩 사고 신발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양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석진아, 아줌마 가족이 곧 호주로 이민을 갈 것 같아. 아저씨가 거기서 세일을 하게 됐어. 아마 오늘이 석진이하고 마지막 보게 될지도 몰라. 이민 가기 전까지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시간이 없을 거야. 네, 아줌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줌마가 거기 가서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럼 편지도 주고받고 하자. 알겠지? 네, 거기 가서도 몸 건강하세요. 양어머니는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전 눈물이 터지려는 걸 가까스로 참으며 웃으면서 보내드려야지 마음먹었어요. 갑자기 이민을 가시게 된 이유는 아마 양아버지 때문인 듯 했습니다. 양어머니와 형은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가시게 된 것 같았고요. 이제 양어머니를 못 본다는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형은 이민 가기 전에 친구들과 학교 근처 떡볶이집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친구들과 헤어져서 양어머니를 만나 필요한 물건을 사기로 약속을 했고 가는 길에 건널목을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에 그만 치였습니다. 형은 중환자실로 실려갔지만 사망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양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물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양아버지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형의 소식을 다음날 원장 선생님께 들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는데 양아버지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그 고아 새끼 챙긴다고 정작 자기 아들은 죽는지 사는지도 몰랐지? 그 고아 새끼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해? 꼭 그 일 만났어야 했어? 그게 내 탓이야? 우리 영지가 죽은 게 내 탓이냐고. 당신이 갑자기 이민 가지고 난리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거지? 지금 누구 탓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양부는 길길이 날뛰었고 양모는 오열했습니다. 전 형이 죽은 게 제 탓 같아서 차마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 나왔어요. 좋은 형이었는데 왜 하느님은 좋은 사람들만 일찍 데려가시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의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양어머니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은 형이 죽고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졌고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아버지가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잠시 별거를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양어머니도 형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고 고아원 무료 봉사도 오지 않으셨어요. 봉사 오신 다른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병원도 잠시 휴직계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를 생각하니 저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제가 어른이라면 이럴 때 죽이라도 사들고 가서 위로라도 해드릴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러다 양어머니가 아프시기라도 할까봐 걱정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제가 병이 났어요. 갑자기 입맛도 없어지고 매사 의욕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슬픔에 빠졌고 마음의 병까지 앓으면서 결국 어느 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원장님이 발견하시고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양어머니가 일하시는 병원이었는데 그때 양어머니가 복직을 하신 뒤였습니다. 물색 없이 원장님이 양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놀란 그분이 응급실로 오시고 전 죄송해서 울기만 하고 그랬어요. 양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석진이 아줌마가 미안해.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전 양어머니 목소리를 듣고서야 의식을 차렸답니다. 꿈속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양어머니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에 너무 북받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언젠가 양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면 절대 안 울고 떼도 안 쓰고 아주 침착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전 그냥 제 심장이 우는 대로 제 마음이 말하는 대로 울고불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양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왔던 양아버지가 우연히 우릴 보셨나 봐요. 형이 죽고 이민도 그만둔 채 두 분의 삶도 아득하고 막막하기만 하셨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은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양아버지는 저를 안고 오열하시는 양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셨답니다. 형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저를 입양해 보자고 말입니다. 그런 결정은 양아버지에겐 최고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오직 양어머니와 저를 위해 결정을 하셨어요. 그날 눈물범벅이 된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투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지석이, 밥도 많이 먹고 울지 말고 씩씩하게. 알겠지? 그 말 속에 담긴 아주 많은 의미를 전 그땐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가끔 양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진심이 담긴 그 장면 때문에 전 나중에 양아버지가 모진 말을 할 때도 결코 그분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제가 복이 많은 녀석이라고 하시면서 제 입양을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전 너무 믿기지 않아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졸립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세상의 모든 행복한 일들만 저에게 올 것 같아서 심장도 쉴 새 없이 가볍게 뛰었습니다. 신은 항상 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신이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동네 근처 아무 교회당에 막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부모님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전 정말 두 분께 잘하고 싶었고 효자가 되고 싶었고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양아버지와는 어색했지만 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민 준비를 하시면서 회사를 그만두셨던 양아버지는 다시 재기를 꿈꾸면서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셨는데 시간이 나면 언제나 제 숙제를 봐주시기도 했고 사내 녀석은 건강해야 한다면서 공을 들고 동네 공터로 가서 함께 축구도 했습니다.
아마 형하고도 그렇게 축구를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형은 달리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양아버지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고 하셨어요. 지석이 네가 형처럼 다 잘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는 거야. 알겠지? 네, 형만큼은 못 되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전 사실 공부를 못했는데 양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물론 양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늘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제 딴엔 말썽도 안 피우고 양아버지 출근하실 때 구두도 닦아드리면서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양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어요. 언제든 깨질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하루하루 지낸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 참 힘들었어요. 양어머니는 가족은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쌓여야 진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아득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형의 물건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제가 형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부러뜨렸어요. 양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런 일로 애를 왜 때려요? 이 자식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일부러 망가뜨렸어. 일부러 그랬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이제 그만 좀 해요. 떠난 애는 그만 보내주자고요. 뭐? 그만 보내줘? 어떻게 보내? 이 가슴에 묻었는데 어떻게 보내? 당신은 그게 돼? 당신 이럴 거면서 왜 석진이 입양하자고 했어요, 네? 그럼 파양하면 될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차피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이 안 들어.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 순간은 아슬아슬했던 얼음판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차가운 물 속으로 다시 떨어져 버린 것 같았고 두 분은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남새끼한테 정신 팔려서 제 새끼 놓치는 것도 모른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왜 다 지나간 얘기를 다시 꺼내요? 당신 여태 그렇게 꽁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겉으로만 잘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넌 끝까지 저 새끼 편만 드는구나. 됐다, 그만하자, 그만해. 나도 더는 못하겠다. 너 설마 저 자식 친모는 아니지? 나 몰래 애 낳고는 고아원에 숨겨두었다가 입양한 거 아니지?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양아버지는 억지를 썼고 급기야 양어머니는 거품까지 물고 넘어가서 119가 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어머니가 깨어나는 걸 보고 전 집을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다투시는 것도 싫었고 양어머니가 상처를 받는 건 더더욱 싫었어요. 모두 나 때문이니까 나만 없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파양당하거나 쫓겨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겨우 8살 꼬마 아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불안이 있나 봐요. 이미 버려졌거나 혼자 되었으니까 언제든 버려지고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 말입니다. 막상 집을 나왔지만 집 주변만 헤맸어요. 지금쯤 제가 없어진 걸 아신 양부모님이 걱정하면서 저를 찾으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제가 없어진 걸 안 양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온 동네를 찾아다녔고 저는 어딘지 알 수 없는 길에서 울다가 웬 아줌마가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곧 양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너 도대체 어딜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왜 갑자기 이래? 너까지 이러면 엄마 어쩌라고? 그때 양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등짝을 때리셨어요.
너 정말 엄마한테 맞아볼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게요.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아요. 양어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도 같이 울었고 지켜보던 경찰분들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참 고단한 하루였어요. 전 집으로 오자마자 그대로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먹이는 것 같아 살짝 실눈을 뜨고 봤더니 양어머니셨어요. 가만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도 억지로 자는 척하느라 정말 혼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항상 자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그게 잘 안 되셨나 봐요. 아버지는 아주 극단적으로 저를 파양하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하셨답니다. 양어머니가 저 때문에 불행해지시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양아버지께 매달려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헤어지지 마세요.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참견이야? 다 저 때문인 거 알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버지. 이제부턴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할게요. 절대 형 물건에 손도 안 대고 무조건 1등을 하고 하면 할게요.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와 헤어지지 마세요. 네 엄마가 그러게 시켰니? 저리 꺼져, 귀찮아. 양아버지는 차갑게 절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전 매일 양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한 열흘 동안은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밥을 챙겨주고는 병원에 출근하셨고 밤늦게 들어오셔서는 못 먹는 술을 몇 잔 마시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전 엄마가 속을 다 버릴까 걱정돼서 학교에서 급식으로 주는 우유를 안 먹고 가지고 와서 엄마 먹으라고 식탁에 올려놓고 등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고 저도 하루하루 참 힘들었어요. 엄마를 이혼까지 시키게 만든 제 존재가 참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제 우유에 감동받은 듯 엄마는 다시 기운을 차리셨고 병원도 옮기고 이사도 하면서 전 자연스럽게 전학을 갔습니다. 형을 가슴에 묻은 아픔도 이혼의 아픔도 모두 잊고 새 출발하려고 안간힘을 쓰셨어요. 어떻게든 절 잘 키우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려고 하셨고 늘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마 친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 그런 양어머니를 보면서 꼭 보답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다고 늘 다짐했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의 간호사 일은 3교대였는데 일을 하시는 엄마가 조금 더 신경 쓰시지 않게 혼자 밥도 잘 챙겨 먹고 숙제도 잘 해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청소는 물론 빨래도 해서 베란다에 널고 개어서 서랍에 넣는 것도 척척 잘했어요. 엄마가 밤 근무를 하고 아침에 오실 때는 엄마 밥도 따뜻하게 차려놓고 학교에 갔습니다. 메모도 잊지 않았죠. 엄마, 밤새 수고 많으셨어요. 밥 차려놓은 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전 매일 엄마에게 메모를 썼습니다. 되도록 엄마가 기운날 수 있는 말들만 골라서 쓰느라 명언집도 뒤지고 시집도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때 가장 제 마음을 울린 글이 있었는데 피천득 수필가의 엄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엄마는 나의 영광.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내 기억으로 엄마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한 일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다. 딱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영광인 엄마는 어느새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되셨고 저도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입시를 치르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엄마 곁에 있기 위해서
지방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석진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 엄마 걱정하지 말고. 서울이든 지방이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엄만 지방대학이면 취직 잘 안 될까 봐 그래요? 그것도 그거지만 아무래도 서울 쪽 대학이 훨씬 기회도 많을 거잖아. 네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엄마 때문에 벌써부터 포기하고 접고 그러는 거 엄마 싫다. 엄마 때문에 포기하고 접는 거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냥 엄마 곁이 편하고 좋아요. 서울 명문대에 가면 인생에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는 건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이 얼마나 해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면 지방대학을 나와도 보란듯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 지방 공기업에 한 번만에 취직을 했어요. 공기업이라 서울 명문대생들도 많았지만 전 엄마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셨고 제가 입양된 걸 아시는 엄마 지인분들은 모두 장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네 엄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이혼을 하면서도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 엄마에게 제가 그래도 선물 하나 해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이제 정말 평탄한 인생만 살아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엄마가 자주 피곤해하시고 입맛도 잃으시더니 몸무게도 빠지고 그러셨습니다. 병원 수간호사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간호사니까 자기 몸 관리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늘 병원으로 출근을 하니까 어딘가 안 좋으면 금방 진찰을 받을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놀라 병원으로 갔더니 자궁암 2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서둘러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마치셨지만 엄마를 잘 보살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엄마와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면서 체력을 키웠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엄마에게 맞는 식단도 연구하고 먹으면 좋은 음식이나 재료도 주문해서 요리를 해드리려고 한식조리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주위에서는 회사에는 등한시하는 마마보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엄마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 신경 안 썼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엄마는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궁암 때는 자궁을 드러냈는데 유방암 역시 한쪽 유방을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도 여잔데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 제가 잘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한탄스러웠습니다. 왜 자책하고 그래. 네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엄마 병원 간호사들이 다 아는데. 그래도 엄만 평생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엄마 아프신 거 다 저 때문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수술하면 사는데 지장도 없는데 왜 네가 더 난리야. 엄마 아무렇지 않아. 걱정 마. 엄마는 다시 수술을 했고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번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엄마 간병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엄마 챙기느라 승진에서도 밀려나고 인사고과도 안 좋다고 유난 좀 그만 떨라고 했어요. 물론 절 생각해서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유난을 떠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고아인 적도 없었고 입양이 된 적도 없으며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된다는 그 공포를 모르니까요. 그 공포의 지옥에서 절 구해주신 분이 엄마인데 엄마는 절 위해서 모든 걸 거셨는데 제가 이러는 건 유난 떠는 축에도 끼지 못할 겁니다. 저도 엄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싶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승진을 못하고 인사고과가 나쁘면 뭐 어때요?
그런 것들이 엄마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 정성과 기도 덕분이었는지 엄마는 회복되셨어요. 전 당장 병원 일을 그만두시게 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면서 좋은 것만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시고 하고 싶은 것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아들 덕분에 호강한다. 내 평생 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기는 처음이다. 너무 놀아서 좀이 다 쑤신다. 그래도 푹 쉬고 놀고 자고 그래요. 무조건 좋은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좀만 참아요. 제가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에 집 지어드릴게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좋다. 고맙다, 우리 아들. 하지만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평소 관리가 중요하니까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저도 복직을 했습니다. 엄마를 간호하느라 2년을 보낸 탓에 이미 입사 동기들은 다 과장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저만 대리로 일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과장도 있어서 눈치가 보였지만 전 단 한 번도 엄마를 위한 제 선택에 후회한 적 없습니다. 다만 엄마의 걱정은 오직 제 결혼이었어요. 제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라고 성하셨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손주 자랑하는데 부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결혼 안 하고 엄마 속썩이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일단 소개팅을 했습니다. 호감을 느낀 여자도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도 있었지만 결혼하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다들 이별을 고했어요. 아유, 속 터져.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그런 여자가 어딨어? 왜 안 모시고 살아요? 엄마같이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엄마 너 결혼해도 같이 안 살 거야. 싫어요. 전 같이 살 거예요. 그리고 엄마 싫다는 사람 저도 싫어요. 엄마는 속이 터진다고 난리셨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모시지 않겠다면 평생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2번의 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은 탓인지 완쾌가 되셔서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당뇨와 고혈압도 있으시니까 더 힘드신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종양이 또 전이가 된 건 아닌지 정기검사도 빠지지 않고 했고 전이된 건 없었지만 점점 활기를 잃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엄마는 당뇨합병증으로 쇼크가 왔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곧 퇴원할 줄 알았는데 치료 도중 폐혈증이 오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좀 제 의식을 차리지 못하면서 의료진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 도저히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회사도 그만두다시피 한 채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어차피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도 전 중환자실 앞에서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정작 면회 시간이 되어도 의식 없는 엄마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원통했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에 드디어 엄마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힘겹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힘드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유언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죽고 한 여자가 찾아오면 무조건 그 여자의 말을 들으라니. 엄마가 죽는다는 가정부터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저에게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전 날마다 모든 신께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절 데려가시라고 대들기도 했고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라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를 살려주신다면 전 평생 불행해도 된다고 모든 신께 소리쳤어요. 하지만 신은 엄마를 데려가셨습니다. 신은 항상 제게 소중한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셨어요. 친부모님도, 형도, 엄마도. 엄마 없는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전 혼자서 엄마의 장례식장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 울어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없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암흑 같기만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망설이고 망설이다 양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끊어진 인연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죠. 언젠가 엄마를 통해서 양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울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또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전 맥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냥 지쳐 잠이 들고 깨어나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자도 자도 졸립기만 했어요. 꿈에서라도 엄마를 볼 수 있을까? 전 계속 꿈속을 헤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찾는 여자였고 엄마가 말한 그 여자였습니다. 엄마가 죽고 난 뒤 찾아오는 그 여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전 긴장을 누르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를 만나고 살아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많이 울고 웃었고 많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오롯이 남았다는 생각에 이제 더는 울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나약한 모습만 보이면 엄마도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았죠. 겨우 마음을 추스르는데 문득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전 말문이 막혔고 심장이 무섭도록 뛰었어요. 그 여자는 저와 너무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여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진 씨? 전 미국에서 온 정유라라고 합니다. 정유라. 그 여자는 제가 몰랐던, 그러니까 양어머니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제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만삭의 친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그날 수술을 했고 일란성 남녀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두 아이는 한동안 신생아실에 있었는데 특히 여자아이는 2kg도 안 되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답니다. 친부모는 죽었고 두 아이를 맡을 친척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시설로 옮겨졌지만 여자아이는 여전히 인큐베이터 속에서 지냈죠. 그런데 우연히 그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고 가던 부부가 여자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때 부부는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이었는데 석 달 뒤 건강하게 태어난 여자아이는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답니다. 그때 양어머니는 가끔 신생아실에 들려서 여자아이를 돌보기도 하셨고 아이가 미국으로 간 뒤에도 부부와 연락하면서 소식을 간간히 들었답니다. 여자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고아원에서 지내게 된 제 소식에 안쓰러워하면서 말입니다. 양어머니는 쌍둥이 여동생에 비해 입양되지 못한 저를 어떻게든 후원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생일이면 집에 데려와서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학교 일에도 참석하시면서 가능한 엄마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아마 형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어쩜 전 입양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운명처럼 양어머니는 절 입양하셨고 저 때문에 이혼을 하셨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어른이 되면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었답니다. 너무 어려서 그런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여동생 양부모님과도 다 연락하면서 두 아이가 성인이 되면 사실을 밝히고 서로 왕래할 수 있게 하자고 약속도 했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가 암으로 몇 년씩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여동생 양부모님과 소식이 끊어졌대요. 그때 여동생과 양부모님은 원래 살던 보스턴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양아버지 직장 때문에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연락이 끊어졌던 거죠. 나중에 어머니가 미국 이민사회에 양부모와 여동생의 소식을 수소문하면서 다시 연락이 되었답니다. 그 무렵에는 여동생과 양부모는 미국 생활을 접고 곧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한국에 오면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어머니는 다시 지병으로 쓰러지셨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거고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남게 될 저만 생각하셨어요. 저의 유일한 핏줄인 여동생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아마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오니까 여동생이 가만히 절 안아주었어요. 품이 참 따뜻했습니다. 오빠, 난 오빠 만나는 날을 늘 그리워했어. 그래서 난 무척 기뻐. 여동생은 오랜 미국 생활을 했지만 그런대로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유라야, 오빠 찾아줘서 고마워. 오빠 만나서 기쁘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전 그렇게 30년 만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쌍둥이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동생 양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저를 입양한 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엄마, 저도 엄마의 아들로 살 수 있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습니다. 유라와 함께 양어머니 납골당에 가서 인사도 하고 친부모님 산소에 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친부모님이지만 왠지 두 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울컥했어요. 곧 여동생의 양부모님이 귀국하게 되었고 양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함께 살자고 권하셨습니다. 우린 석진 곳만 괜찮다면 다 좋아요. 우릴 친부모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고.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유라 정말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두 분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양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사시게 되었고 여동생은 근처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가 살고 있습니다. 전 회사를 그만두고 두 분 모시면서 농장 일을 돕고 있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더 흘렀지만 여전히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잘 살아갑니다. 여동생 내외가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내려와서 시골집은 부쩍거리고 정말 사람 사는 집처럼 웃음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전 늘 양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40을 넘기면서부터는 여기 양부모님도 결혼하라는 말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인연이 나타나겠지 생각하면서 지금 양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